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공백으로 남아있는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이 오늘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 처음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와 주목을 끌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13명, 4명의 후보군에서 위원회에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거잖아요. 네. 가장 지금 눈에 띄는 사람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겠죠. 예. 제가 후보들 몇 면을 보니까 좀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되던데요. 네. 이성윤 지검장 외에 수원 고검장도 이제 물망에 올랐는데요.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조사를 받는 데가 수원이죠. 고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틀 전인가요? 김호수 전 차관도 서면 조사를 받았어요. 네. 김학의 전 차관 출금 맞습니다. 의혹 관련해 가지고 알겠는데 똑같이 이제 수원 고검에서 서면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참 겹치는 상황들이 참 한편으로 보면은 재밌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한데 이게 조직 사회라고 본다면은 네. 참 혼선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 과거에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서 이런 경직된 사회에서 보면은 조직이 민주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추천위원회에서 좀 추천을 좀 다양하게 또 3배수까지 하는 동안에 당장은 3배수니까 그렇게 또 검토하면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3, 4명, 5명 정도를 먼저 올리잖아요. 네. 지금 있는 후보군 중에서는 후보군들을 어떻게 일단 평가를 하십니까? 원래 14명 중에서 한 분이 네. 한동훈 검사장이 검정동의 철회를 했기 때문에 13분 아닙니까? 예. 뭐 다른 분이 많이 들어가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네. 그다음에 조남관 지금 대검차장, 예. 심지어는 뭐 임원정 대검 감찰연구관까지 들어가 있던데요. 이 조남관 대검차장이 원래 친정부 검사였다가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조금 중립적 입장을 지켰고, 그다음에 한명숙 총리 위정모사 모해 사건 관련해서 논의할 때도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지켰잖아요. 그분이 들어간 게 조금 눈에 띄고 네. 그분을 빼고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친정부 편향적인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지만은 사실 검사들의 신망을 잃은 분이잖아요.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조차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사실상 지휘권이 붕괴된 분입니다. 게다가 지금 김학의 불법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된 수사 외압 사건 때문에 기소 전 단계까지 가 있는 분인데 네.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상 초유의 피의자 검찰총장 지명자가 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권 보위를 위해서 이분을 과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실 거냐 말 거냐 이걸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여기서 만약 무리를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이 다시 한번 크게 출렁거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 조금 네네.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예. 아직 이제 기소된 거는 아니고요. 네네. 저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기소하겠다라는 검찰 내부의 일부의 입장이거나 또는 무리하게 갑자기 김호수 전 차관에 대해서 서면 조사한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에 대해서 비토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좀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뭐 합리적 의심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호수 전 차관이 흔히 보면 이제 기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 군이 후보에 포함됐다는 것에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구본선 광주지검장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기적으로 저는 좀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된다면 미국처럼 검찰총장은 이 선출직으로 하는 것도 한번 우리 사회가 이제 검토해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아마 그런 의견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고 앞서 박광온 의원이 내정이 됐다 이런 속보를 저희가 전해 듣기도 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본회의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퇴장 정도 할 수도 있겠죠. 예. 이 법사위원장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강원 위원장이 떠맡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딴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1년짜리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1년짜리 위원장이기 때문에 삼선이나 다른 상임위 위원장을 할 만한 분들은 2년 풀로 다 하고 싶은데 1년짜리 하기가 별로 맞득지 않거든요. 그런 네네. 상황인데 박강원 위원장이 지난번에 당 사무총장을 하기 전에 잠시 과기정통위원장을 잠시 제가 알기로 한두 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합쳐서 이렇게 맡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 약간의 희생적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말 초강성 친문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본회의가 개최가 예정돼 있는데요. 내일 국민의힘이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의 관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원구성 협상이 다시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하루 전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은 시작부터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대화 정치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원내대표가 지금 양당 원내대표가 신임 대표가 뽑혀가지고 되자마자 뭔가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드리기를 바라고 있는데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2년차 원내대표는 원구성 권한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미 방패막이를 다 쳤지만은 결국은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너무 이 당 얘기하기 죄송스러운데 작년부터 해서 보면 한 7, 8개월 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작년 총선 때 40%가 넘던 지지율이 지금 20% 말까지 떨어진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독주하고 합의 없이 관행 깨고 민주주의 깨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지금 이 행태도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한 몫을 할 거다. 제가 대신 걱정을 합니다. 이거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진짜 내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일 이후에 새로운 원내 지도부끼리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하루 전에 이렇게 내정을 했네요. 법사위원장 문제는 조금 제쳐주더라도요. 다른 7개 상임위원장 문제는 국민의힘이 하지 않으려고 했다. 떠넘겼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지금 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원내대표 혼자 결정할 만큼의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야 협치의 문제, 다양한 전국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당 지도부가 결정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현재 그 윤호중 원내대표는 규정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은 좀 이 게임 이론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 전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이 시작이 됐고 점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등 청문회가 진행될 텐데요. 어제 보니까 천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크게 많이 안 나고 김명수 대법원장 질문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 드문 소신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천대엽 후보자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불공정에 대해서 이례적인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사법부가 지향해야 될 목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에 대한 부분들 충분한지 아닌지, 그다음에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퇴임 이후에 국민들께서 평가하시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정치 편향적으로 완전히 돌아갔어요. 물론 여당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드물게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대법관 후보자가 나오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청문회 한 당일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경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재미있게 봤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의 자유인데 저는 여당과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대엽 대법관 청문회가 대부분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로 이렇게 내용이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알기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추천할 당시에는 20대 국회였고요. 4+1이 작동되어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번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요.
아마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한 후보이기보다는 그 당시 4+1에 포함되어 있던 다른 군소 정당들에서 많은 추천 의견이 나왔다는 기사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저는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앞으로 또 이제 친문 김부겸- 아니라는 겁니다. 아, 친문 아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이 노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예요. 근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 때는 무난히 넘어갔잖아요. 행안부 장관 때 무난히 넘어갔는데 예. 총리 때 무난히 못 넘어갈 이유는 없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참고인으로 뭐 진중권 씨, 김경률 씨 이런 분을 이제 야당에서 부르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무리 인사청문회의 뭐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도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좀 최소한의 연관성이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전형적인 이제 정쟁하자는 이야기죠. 진중권 씨, 김경률 씨 부른다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노영욱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문제도 뭐 날카롭게 비판을 해주시고요. 네. 그뿐만이 아니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야당에서 정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끌어낼 만큼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섬세하게 좀 파헤쳐 주시면 저도 좋겠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이제 남아 있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아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내에서 여야 인간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큰 문제였기 때문에 잘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그런데 청문특위에서 청문회 방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 치잖아요. 뭐 동영상 드는 거 안 된다, 예. 뭐 참고인 부르는 거 안 된다. 그건 자신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네. 까봐야 아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위장 전입한 의혹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임혜숙 과학기술 통신부 후보자는 배우자의 농지 편법 정여 및 논문 표절. 네. 그다음에 문성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정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 재테크를 했다는 네. 의혹인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도 12월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역 멘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가지 중대 비리 혐의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27일이에요.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5대 중대 비리 혐의자는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5가지 항목 중에 2분이 걸려 들어가 있어요. 위장 전입하고 논문 표절이. 예. 근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5대 비리를 적용해서 탈락시킨 분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당의 대표이고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분이 자신이 하신 말을 자꾸 그렇게 번복하시고 무시하시면 됩니까? 그거는 책임을 져야죠. 그건 저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의혹이니까 어떤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는요.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행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비례 벌금제 그리고 러시아 백신 도입 검증에 이어서 또 최근에는 기본소득 토지세까지 이 같은 행보가 향후 당내 경선에는 좀 어떻게 작용하리라고 도움이 보십니까? 되죠. 상당히 진보적이고 좀 유연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냈고요. 기본소득 박람회는 이제 꾸준히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저는 최근에 이제 좀 관심 깊게 보는 게 러시아 백신 도입 관련해서 이 논쟁에서 이재명 지사가 제안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청와대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 예, 예. 뭐 이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이 당분간은 이 청와대와 조율 속에서 행보를 하지 않을까. 뭐 조율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예, 특별히 뭐 차별화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속에서 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30한 5% 뭐 40% 늘 육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어떤 주자도 차별화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하면서 예. 이 정책적 승계와 정책적 단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마 후보들에게 굉장히 좀 선택의 상황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는데 두 인물 모두 좀 공통점이 많다 보니까 어느 인물이 좀 더 민심을 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이 이제 지지 기반도 겹치고 성향도 좀 비슷합니다. 네. 온건 통합 이런 분인데요. 호남 정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호남 정서라는 것을 지역적 차원으로만 봐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흔히 광주 민심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는 많이 쓰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가장 개혁적인 당원들이 많은 곳이다. 이런 곳이 표현이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두 분이 지역적 차원의 플러스 알파에서 그냥 개혁 성향을 좀 더 강화하신다면은 광주 민심이나 이런 데 좀 더 부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을 조언해 드리고 싶고요. 정책적 입장에서 좀 개혁 경쟁을 두 분 해주시면은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내일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표 대행을 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도 내일까지라는 거잖아요. 네네. 안철수 대표와 만났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원칙 있는 통합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안철수 대표 행보가 좀 갈짓잡니다. 최근에. 바로 얼마 전까지 합당 문제는 당원들의 의사를 묻겠다면서 전국을 투어를 했고요. 예. 신임 지도부하고 하겠다고 그랬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저께 갑자기 안철수 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와 합당 문제를 얘기하겠다, 논의하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예. 그건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대표의 무리한 행보가 사실 국민의힘 내부의 합당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합당의 이슈를 붙잡고 가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합당의 파트너였던 주호영 대표가 물러나기 전에 합당의 원칙만이라도 공고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봅니다. 예. 결국은 근데 이제 30일 날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까지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논의가 다시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으로 합당한 다음에 신설 합당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비례의석 세석 정당이 101석을 가진 정당에게 흡수 합당이라는 건 그냥 법률적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신설 합당이라는 것은 당 이름도 바꿔야 되고 로고도 바꾸고 당색도 바꾸고 뭐 다 바꿔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정체성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류가 강하게 제기될 것이고 예.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이 시간적으로 길어지고 복잡해질 거다. 당장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원칙 있는 통합과 흡수 통합과 당대당 통합 어떻게 이루어질 것일까? 뭐 안철수 현상이죠. 네, 어떤 겁니까? 단일화하는 시작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합당은 절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다음 중간에 또 합당하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또 합당을 또 늦추자고 해요. 꾸준히 이제 본인 원칙을 이야기하지만은 말씀이 변해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인데요. 일반 시청자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신설합당과 그다음에 흡수합당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네네. 흡수합당 그냥 들어가면 끝인 겁니다. 네. 신설합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던 체제들 대표적으로 이 정당의 구성원들인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의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다 사표를 내고 다시 선정을 하는 이런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분을 요구하기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겹쳐 있고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하나의 좀 뭐라고 합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해관계가 맞아져서 이렇게 미팅을 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주호영 대표 대행도 언급했던 것처럼 뭐 흡수 통합이든지 당대당 통합이든지 합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합당의 아젠다를 놓을 수 있는 척은 없습니다. 양쪽이 예. 다 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시대적인 요청도 있습니다. 예. 대선도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범보수가 연합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신설 합당을 요구하면요. 창당 절차를 처음부터 다 밟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을 떠받치고 있는 중추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이 이런 목소리를 낸 네, 네. 거죠. 김용판 의원의 비판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검증이 시작됐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인데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총장이 답을 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청유의 문제가 저는 예, 있다고 예. 봅니다. 첫 번째로는 평생 검찰만 하신 분이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야당의 지도자로서 정치력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야 된다. 예. 여기에 답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간에 살아온 이력, 행보, 논란거리에 대한 고백과 검증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입장과 사면 등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치적 정체성 문제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초고속 승진을 하고 검찰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야권의 지도자는 말하자면 반문전선의 최선봉에 서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대통령을 지목해서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겠는가? 가능한가? 그걸 당신이 결심을 하시고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다 혹독한 검증이기 때문에 결코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예. 어쩌면 윤석열 총장의 침묵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대권에 도전한다면 검증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김용판 의원의 이번 그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검증이죠. 네. 검증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검증, 예. 두 번째는 실력 검증. 이 전형적인 정체성 검증입니다. 우리 편이야?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이 구속시켰는데 우리 편이야? 이렇게 묻는 건데 예. 저는 이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윤석열 총장이 자기 이미지를 중도로 가지고 갈 것이냐, 보수로 가지고 갈 것이냐, 이걸 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계속 나올 것이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실력 검증인데요. 네. 실력 검증은 간단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고 제3자 전문가의 입을 빌어서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냐면은 메시지에 자신이 없다는 뜻이 한편으로 보면은 급하게 공부를 하지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경쟁자들에 의해서 정체성 검증, 실력 검증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당분간 정치권에 바로 나오지도 않고 먼 거리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러면은 내부의 경쟁자들은 빨리 나와라 하고 이렇게 흔히 하는 이 검증을 외부에서라도 하라고 자꾸 이게 때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네. 예. 이철희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당의 대표들과 인사를 하면서 예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보니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지금 천막농성 본청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길에 이제 앉아서 같이 홍준표 네네. 의원도 있고 네네. 김웅 의원도 있고 배현진 의원도 있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 이철희 수석이 역대 최고의 정무수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 미국의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또 부통령 같은 경우는 상원 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국회에 와서 입법 로비를 합니다. 하는 말로 의원들에게 그런 걸 하는 게 행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한국 정치에서는 그런 부분이 사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좀 부족해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과거에 이제 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이 정부가 했던 이 일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물밑에서 작업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이철희 수석처럼 공식화시키고 그다음에 표면적으로 언론에 드러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한국 정치를 이 통합의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제 그 갔던 이철희 정무수석의 예.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짧게요. 원래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은 전략적 마인드하고 소통 중심적인 행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간의 청와대 정무수석실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다 이렇게 제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대통령께 반영을 시켜서 국정의 일정 부분 전환을 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국회 상황을 보면 대통령을 대리하는 정무수석하고 원내대표가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다. 네.
정무수석이 원내대표실에 와서 저녁이고 낮이고 와서 원내대표를 만나고 가고 논의를 하고 가는데 예.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엄청난 강성 친문 윤호중 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호중 대표가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에서도 나오듯이 이렇게 원활하게 대화해가면서 논의해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철희 정무수석이 예. 소통하고 협치를 요구하고 싶어도 제가 볼 때 원활하지 않을 거다. 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네. 의회 민주주의에서 어떤 뚜렷한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에 부딪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끝나가지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그리고 조청래 국민의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